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민자 사업, 특히 경전철과 같은 사업은 돈도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규모도 크죠. 세금으로만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민간과 손을 잡고 또 민간을 끌어들여서 추진하는데요. 문제는 수요 예측 또 사업성에 대한 결과가 잘못 나올 경우 세금으로 메운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기관도 한정돼 있고요. 국책기관들입니다. 책임은 물론 안 지죠. 의정부 경전철처럼 결국 파산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도 교통 관련 이야기입니다. 바로 혼잡 통행료입니다. 혼잡 통행료. 도심은 아무래도 업무, 상업지구가 몰려 있습니다. 차가 몰릴수록 불편도 심해지고 오염도 심해집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혼잡 통행료를 징수해서 차량의 수요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는 알려져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동의도 숙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두 번째 인터뷰에서 알아봅니다. 화요일 오늘의 경제 도미노는 한미 FTA를 둘러싼 핵심 쟁점과 과제들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2017년 7월 4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지난달 저희가 신분당선 노인요금 유료화 논란 인터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자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의 규모 때문에 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함께 하는 건데 문제는 공공부문의 사업일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특히 적자 또 여러 가지 수요 예측 같은 것들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 갈등은 더 커지죠. 앞서 언급한 신분당선을 비롯해 의정부 경전철, 인천공항철도, 용인경전철 모두 심각한 적자 상황입니다. 공적 자금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왜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또 왜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 사업이 계속 파행을 겪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인지 근본적인 이야기까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분당선 때도 여론은 무척 안 좋긴 했는데요. 네. 이 관민 공동사업 또 민자사업 이런 것들이 혈세 먹는 사업이다 이런 비판을 결국 받고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일단 혈세 먹는 사업이란 말 할 때 그전에 있었던 말이 혈세 낭비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혈세 낭비라는 게 공공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됐단 말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러다가 2000년 중반쯤 되면서 민자 사업이 도로가 하나씩 개통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수백억씩 뭔가를 준단 말이죠, 세금으로. 네. 근데 그게 계속 늘어나요. 네. 인천공항철도에도 마찬가지 1000억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저들한테 세금을 줄까? 근데 계속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서 혈세를 먹는 거대한 동물인 하마를 빗대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시민들께서 하나 또 알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네. 운영 단계에서 민자 사업자의 적자를 보존해주는 세금으로 그렇죠. 보존해주는 것도 있지만, 네네. 사업 추진 단계에서도 약 30% 정도로 무상으로 세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진 단계에서도 세금을 지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비라든지 네. 공사비의 명목으로 약 30% 이상 정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이 정도면은 남는 장사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요금은 일반 재정도로보다 또는 재정철도보다 네. 싸지 않다는 거죠. 네네. 큰 문제죠, 이거는. 예, 혈세 먹는다라는 얘기가 좀 비유라고 국책사업감시단의 신영철 단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비유가 네. 아니라 맞는다라는 얘기가 드실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네. 운영하면서 생긴 앞서 투자 단계 사업 시행 단계부터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데 운영하면서 생기는 적자 이게 지금 MRG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최소 수입 MRG. 보장 이게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논란이 있죠. 네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가 2006년 1월 달부터 일단 폐지가 됐어요. 네네.
그리고 2009년도에서는 이제 공공에서 공시하는 것에서 다 폐지가 됐었는데, 네. 이게 이제 논란이 됐다 보니까 폐지가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네. 민자 사업이 실제로 무상 사용 기간이 약 30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했던 그런 민자 사업들이 지금 운영 단계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운영 수입 보장에 대한, 이런 특혜 제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물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의 규모라든지 여러 성격상 민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 혜택을 주는 거라면은 근거라든지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말씀하신 어떤 해법이 나와야 될 텐데 사실은 2006년도에 중단됐다고 지금 없는 거죠. 예. 특혜죠. 예, 사실 특혜라고밖에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투자에 대한 실패까지 부담을 지고서 하는데 당연합니다. 예, 단지 관이 있다고 이런 좀 주먹구구 깜깜이 사업은 아닐 테고요. 당연히 이 사업이 그렇죠. 시행되기 전에는 다양한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조사를 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사업 근거가 되기도 할 텐데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적게는 수백억에서 크게는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조 단위 사업이 들어가는데 네네. 이런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주먹구구식은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증도 거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을 이뤄질 것인지 손해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다 하는데 네네. 절차는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차의 과정 속에서 아무도 검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검증 과정에서 근데 들어갑니다. 전문가란 사람. 네네. 근데 이 전문가란 사람들이 이런 절차에서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엉터리 보고서를 생산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사용료 통행량에 대해서 제일 크게 지탄받아야 될 대상이 교통연구원입니다. 지금 교통연구원인데, 네네. 근데 이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재벌급 건설 대기업을 위해서 부역을 해왔고, 네. 시민들을 위한 전문가적인 소양을 발휘될 흔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면요. 네. 민자사업 추진 과정 속에서 발생됐던 어떤 각종 자료들을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밝히는 순간 큰 지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비밀 유지도 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도 세금을 주고 운영하다가 적자를 나도 세금을 주고 타당성 검토는 깜깜이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금 가려져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반복되어 온 것도 책임을 본인들이 진다고 하면 좀 무거워서라도 안 그럴 텐데요. 그렇죠. 책임은 안 지는 건가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규정이 거의 없고요. 네. 설령 아주 간혹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아주 미약하게 있는데, 네네. 이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가 제가 볼 때 한 15년 뒤에 발생됩니다. 사업이 하나가 이루어져서 발생되면요. 그런데 문제는 15년이 지나면 관련된 서류가 없다든지 그 사람들이 다 퇴직해서 갔다든지 하고 난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잘못된 걸 지적을 하려면 또 다른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 전문가들조차도 모두 다 이쪽하고 연관이 사실상 같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네.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익을 바라고 투자한 민자라든지 혹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에 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교통연구원을 언급하셨지만 이 교통연구원 측은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15년 지나버리니까 밝힐 수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앞서 언급된 경전철들 다 90년대 후반에 추진되었고 추진 과정 공사가 길어서 그 사이에 경제 상황도 변했다.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타당한? 저도 이제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던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상시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이거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공개됐을 때,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 이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당시 사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가정들이 최상의 경우를 가정을 많이 합니다. 가장 예를 들면, 좋은 인구가 케이스만. 늘어날 것이다. 주변에 큰 대규모 신도시가 생기는 걸 가정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이 그렇게
일정에 맞게 추진이 잘 안 됩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묻지 마라? 그러면 전문가한테 우리가 조언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유명무실이라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10년, 15년의 시차가 둬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를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투명하게 공개돼서 좀 개선 방안을 뭐 100년이 걸리든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우리 발주하는 정부 쪽에서는 이번에 실효적인 방안을 잘 안 내놓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전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이걸 추진하는 데가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비전문가인 선출직들이 개발 공약으로 많이 합니다. 선거 공약으로들 많이 내세우시죠. 상당 부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파산 선고를 받았던 의정부 경천도 실제로 그거는 그 비전문가인 선출직들이 개발 공약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곧 자기한테 부메랑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말은 여러분이 내는 피땀 흘려본 세금이 결국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이 타당하지 않은 사업으로 들어간다 얘기인데요. 이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 아까 말씀하신 정치 공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거 좀 문제를 정확히 저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쪽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그 재벌급 기업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 크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그것들이 주변에 있던 개발 계획과 연동이 돼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해서 이것이 큰 어떤 그 국가 발전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을 이제 같이 선동하는 데 이용돼 왔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 민간 자본은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 자본에 대한 이익 추구거든요. 그렇죠. 회사는 돈을 남겨야 되니까. 그럼 민간 자본에 대해서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청렴성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착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세금으로 메워줘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대안을 정부가 낸 것조차도 원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대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정부도 바뀌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좀 리모델링 또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근본적인 문제도 얘기해 주셨지만 좀 앞으로 새 정부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다른 원칙들 또 기준들 찾아 나가야 될 텐데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료만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경각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 민간 투자 사업을 검증하는 기구가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 산하에 있는 피맥이라는 데서 하는데 이쪽에서 표준 실시 협약서 자체에서 비밀 유지 조항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없애서 지금까지 모든 민자 사업이나 추진되는 것을 철저하게 공개돼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공개를 하면서 이 무분별하게 추진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일 앞서 말씀하신 그 혈세가 무분별하게 들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제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업할 수 있고 수요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견실한 민자 사업자가 태생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리스크를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정당한 민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책임이라는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의 신영철 단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은 여러분들의 경제 관련된 의견 또 인터뷰 듣다가 떠오르신 생각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방송의 뼈대처럼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참여 코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교통정책입니다. 교통정책 중요하죠. 대한민국
코로나19 교통, 그 대중교통, 그 어디보다 좋다 이런 평가도 많습니다. 환승 할인부터 시작해서 광역 교통망 참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주는 정책들도 있지만 앞서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금을 먹는 하마 같은 정말 그런 정책들도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아직은 망설이고 있는 혹은 시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정책들도 있고요. 교통정책 참 여러 가지에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또 편의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교통정책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자 보호일까요? 환경일까요? 혹은 사업성일까요? 세금을 아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뉴스. 네,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상황. 이 시각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뭘까요? 3시 27분 35초 지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비자 물가가 2% 안팎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좀 의아하긴 한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9% 올랐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는 지난 1월부터 2% 안팎의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농축수산물이 7.6%가 올라서 전체 물가를 0.59%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1월 8.5% 이후에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특히 축산물이 8.6%나 올랐습니다. 석유류는 작년보다 2.8% 오르는 데 그쳐서 상대적으로 이 상승폭이 줄었는데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2%가 의아하다라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밥상 물가 때문입니다. 장 보러 가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 네. 이쪽은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류와 조개류, 채소, 과실 등 신선식품 지수는 10.5%나 오르면서 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특히 신선 과실 지수는 21.4%나 급등해서 2011년 3월 이후에 6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품목별로 보면 이 달걀이 60%, 오징어가 63%나 올랐고요. 감자가 36%, 토마토가 19%, 수박이 27% 각각 올랐습니다. 이 통계청은 신선식품 지수의 경우에 채소류와 과일류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최근 3, 4년 사이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오른 거여서 이 절대적인 상승폭은 자체는 좀 높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래도 체감 물가는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수박 사러 갔다가 다른 거 먹지 하고 돌아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상향 조정 한번 됐죠, 공식적으로는. 네. 근데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요? 네, 그런 분위기인데요. 해외 투자은행들이 좀 전망치 상향이 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바클레이즈가 최근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6%에서 2.9%로 0.3%포인트 높여 잡았고요. 이 모건 스탠리도 2.4%에서 2.8%로 0.4%포인트나 올렸습니다. 네. 이 도이체방크와 골드만삭스도 기존의 2.5%에서 2.8%로 각각 좀 0.3%포인트씩 인상을 했는데요. 이들보다 앞서서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9%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발표한 경제 전망 자료에서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2.9%의 전망치를 내놨었습니다. 예, 3%를 넘냐 안 넘냐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 회복세 때문에 저희도 한번 인터뷰를 해드렸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 수출 호조와 함께 설비 투자가 좀 좋아서 올해 경기가 좀 예상보다 좋아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 건설 투자도 좀 크게 늘고면서 경기 회복세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다만 민간 소비는 여전히 회복세가 좀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좀 관심사인데 우리 경제는 2014년 이후에 2%대 좀 저성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일자리 추경이 좀 집행이 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잘하면 3%대 성장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제뉴스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3시 반 지금 북한 조선중앙TV에서 특별 중대 보도를 내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잠시 여러분께 YTN TV와 라디오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저희가 경제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대로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보도.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전략적 결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은 저체 106 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관찰하시고 그 빛나는 성공을 세계 만방에 장엄히 선언하시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단번 성공은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의 기치에 따라 비상이 빠른 속도로 강화 발전된 주체 조선의 불패 국력과 무진막강한 자립적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1대 10이며 세계를 두고 강위력한 국방력을 네,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지금 중대 발표가 있다고 나왔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주장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죠.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4시 정시 뉴스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경제 뉴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기자님 죄송합니다. 네. 네. 자, 다른 뉴스인데요. 중소기업 10곳 중에 3곳은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경우에 운영할 수 없다, 문 닫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에 이 중소기업 332개사를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했더니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이 28.9%가 사업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복수응답 기준인데요.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나 됐고요.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인 56%는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말했고, 또 임금을 깎겠다는 답변도 1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는데요. 이 전체 중소기업 97.6%가 이 고용 축소를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좀 응답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 중소기업의 36%가 동결하면 좋겠다고 답을 했고요. 네. 27%는 3% 이내, 또 25%는 5% 이내라고 답을 해서 이 동결이나 최소 수준의 인상을 좀 원하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방안으로는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많았고요. 4대 보험료 지원 확대, 또 최저임금 인상 기업 세제 혜택 등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이 업종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동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응답도 좀 49%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자, 앞으로 집주인이 사는 다가구 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다가구 주택에 집주인이 함께 살면서 이 나머지 층이나 실을 이 전세나 월세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은 이런 형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 이 단독주택으로 좀 분류가 돼 있기 때문인데, 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늘 18일부터는 이런 다가구 주택의 집주인도 그 집에 살면서 이 세입자를 드리는 경우에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좀 허용이 됩니다. 집주인이 거주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임대주택으로 이 등록할 수 있도록 좀 허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임대료 인상이 연 5%로 제한이 되고 단기 4년, 장기 8년의 임대 의무기간 등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94.5MHz 서울 경기 수도권 일대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두 번째 인터뷰 역시 교통정책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의 발, 또 건강, 또 차량, 중요한 이야기들인데요. 도심의 교통난, 차들이 너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공기도 안 좋고 차도 혼잡하고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막겠다라고 해서 혼잡 통행료 선진국들이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이나 서울, 미국 대도시도 서울보다 공기가 맑은 경우도 많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남산 1호, 3호 터널에 대해서는 96년부터 혼잡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으로부터 한양 도성 이 4대문 안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혼잡 통행료 부과하면 통행도 줄고 불편도 줄어들고 오염도 개선될 거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2014년입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또 이 혼잡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교통 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몰랐는데 이 혼잡 통행료 지금 서울연구원이 내는 게 좀 제가 생각하기엔 비싸더라고요. 8,000원이던데 예. 이렇게 부과하면 확실히 교통 혼잡 또 오염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혼잡 통행료라는 게 이제 단순히 이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이용자로 하여금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이제 유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부담을 줘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2014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8,000원 정도 부과를 하면 자가용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으로 이렇게 흡수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연구 보고서가 이야기한 게 이른바 4대문 아니라고 하는 한양 도성이거든요. 네네. 예. 그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혼잡 통행료라고 하는 게 이제 점 단위 계획이라기보다는 면 단위 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전체 도심 내에 이제 진입하는 진출입과 관련돼서 전면적으로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양 도성 권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가 가장 유효하고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논란도 있을 텐데 연구보고서는 일단 그거는 밝혀냈나요? 어떻습니까? 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뭐 운행 비용과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 교통시간이 줄어드는 것, 또 환경이 개선되는 것 등을 감안한 매년 편익이 네. 2,173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비용이 한 845억이니까 비용 편익으로 따지면 한 2.6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도 사실은 남산 1호, 3호 터널은 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 정도 돈 그냥 내고 통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그 남산 터널에서 부과하고 있는 그 혼잡 통행료의 경우에는 거의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부담금이 갖고 있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도 맞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터널 외의 우회할 수 있는 우회로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네. 실제로 이제 혼잡 통행료 징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2,000원. 이 통행료 징수 차량으로 인한 통행 차량 감소 얘기가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8,000원은 그렇죠. 아까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만할 것이다. 그렇게 나온 연구 결과다 설명해 주셨는데 돈 내고 들어가지 이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지금 그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용자들, 그러니까 통행자들의 경우에는 자가용이냐 대중교통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비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혼잡 통행료라고 하는 것이 유효한 수단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요. 네네. 어느 정도 뭐 해외 사례나 혹은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잡 통행료를 통한 수요 관리 정책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도심이라는 게 물론 상업지구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화 또 상징 또 시민들 편의가 있어서 오염의 문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14년도에 보고서로 나왔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서울시 같은 경우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조금 더 의견을 모아야 된다.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인데 결과적으로 좀 여론의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아무래도 그 혼잡 통행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계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다양한 좀 보완책이 필요한데요. 들어보니까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를테면 2014년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차등 부과와 관련된 구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주자나 혹은 이제 택시에 대해서는 90% 정도 감면하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자, 대중교통도 조금 늘려야 될 테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해외도 사실 이렇게 도입하면서 아마 도입 과정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설득하고 하는 부분도 참고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되는 런던의 경우에는요. 이제 혼잡 통행료 수입이 그냥 다른 재원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요금 보조 정책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등의 이제 버스 네트워크 그 활성화에도 이 관련된 재원이 이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혼잡 통행료가 곧 대중교통 정책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뭐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굳이 비용을 부담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이 낸 돈도 다 이렇게 공공교통으로 활용이 되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서울시가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너무 여러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거 시가 이거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서울의 시스템은 좋으나 아직 오염,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정성 의심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혼잡 통행료와 관련돼서는 그 서울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서울시의 이제 정책적 의지인데요. 일례로 런던 같은 경우는 가장 민감했던 이제 그 선거 시기에 혼잡 통행료를 쟁점으로 하는 그 정책 공방이 이루어진 적이 있고 그 결과로 이제 혼잡 통행료가 수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소 갈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책적 의지 뭐 정치적 판단 외에도 좀 시민들과 소통해서 잘 설득해서 빨리 시행되면 좋을 텐데요. 이게 마지막으로 정리차 한번 여쭤볼게요. 혼잡 통행료 도입됐을 때 실제로 생기는 좋은 효과, 뭐 이를테면 통행 속도라든지 환경 달라지는 점들이 좀 증명된 게 있나요? 그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굉장히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이제 뭐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차량들을 전면 그 통행 금지를 시켰습니다. 아예 금지를 시켰군요. 뭐 이를테면 경유차 같은.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울에서도 최근에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된 걱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밀라노 같은 경우는 실제로 40% 정도 초미세먼지가 줄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실제 이제 이 혼잡 통행료와 같은 차량 통제 방식이 굉장히 도심 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꼭 필요한 차량 혹은 대중교통 차량의 운행 속도가 빨라지면 역시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망설이지 말고 시행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또 시행되면 저희가 한번 연결해서 다시 의견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공공교통 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매주 화요일 경제 도미노 시간에 날카롭고 다양하게 경제 정책의 이면 또 경제 정책의 여파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 발언을 놓고 논란이 큽니다. 미국은 재협상 공식 언급,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사실 전문가와 인터뷰를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여론도 좀 반응도 그 기사에 대해서 반응이 뜨거웠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정부를 응원해 주라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맞다. 좀 정부가 성급하게 이 아주 협상 전략을 잘 구상해야 될 시점인데 좀 빠른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상황은 한미 FTA 재협상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고요. 역시 여기서도 치밀하게 강대국과의 이 손익을 둘러싼 외교 협상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미 FTA 재협상하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이 재협상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입니다. 재협상은 불가피합니다. 폐기를 하지 않는 한 불가피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그 무역 대표부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뭐 영화만 조금 읽을 수 있으시면요. 네네. 미국의 그 USTR이라고 무역 대표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네네. 한미 FTA 그러니까는 그 합의문이 쫙 이렇게 그 소개돼 있어요. 네. 거기 이제 그러니까 24조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마지막 이제 24조 2항이 이제 그러니까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4조 5항 같은 경우가 되게 보게 되면 이제 이 폐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24조 2항에 보게 되면 이제 상대국이 이제 서면 통보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상대국이 동의하면 이제 개정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동의를 안 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못하는 부분은 있는 거죠. 네. 그 대신에 뭐냐면은 24조 5항의 그 2번을 보게 되면은 네.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폐기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그 구조 속에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은 폐기를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준다면은 네. 상대방이 이런 거 폐기하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거기에 대한 전략을 그러니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럴 네.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재협상을 그러니까 뭐 이게 할 수 있는 구조냐 없는 구조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일단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선거 전략으로서도 한미 FTA 때리기를 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공공연하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재협상하고 있다. 2주 전 만기도를 했다. 이런 돌발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측의 의도는 어떤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요. 네네. TPP 폐기하겠다. 그렇죠. 나프타 재협상하겠다. 한미 FTA 재협상 혹은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네. 근데 앞에 두 가지는 이미 실행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미 FTA 재협상은 사실 가장 약한 고리예요. 네. 앞에 두 가지보다도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건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뭐 한미가 정상들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어쨌든 간에 이 성과를 네. 지지자들한테 좀 내보일 필요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네네. 재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실상 굳히기로 이렇게 네. 들어간 것은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정치적인 어쨌든 간에 이런 뭐 제스처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데요. 네네. 자기 이제 지지층들에 대한 어쨌든 간에 기대감을 좀 심어주려는 발언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용 발언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미국이 그러니까 이것을 재협상 할래 아니면 폐기할래. 네.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가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문제는요. 예. 자, 이 FTA라는 사안을 어떻게 놓고 볼 것인가. 뭐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중도 큰 편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긴 한데 일단 언론들에서는 뭐 양국 모두 이익을 봤다. 윈윈했다. 뭐 서비스 분야는 미국이 오히려 수치가 높았지 않느냐. 뭐 두려워할 것 없다.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지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미 FTA 협상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이제 그러니까 2007년도에 네네. 협정이 이제 합의가 됐었고요. 네.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추가 협상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추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그러니까 협상했을 때도 그러니까 상호 윈윈하는 이런 구조였었어요. 네. 근데 추가 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추가적인 이득을 획득해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은 이것은 미국이 사실은 더 혜택을 많이 보는 협정이에요. 네. 우리도 이익을 보고는 있지만은 미국이 더 많이 이익을 보는 이런 협정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조금 더 얻어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네. 얻어내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공동 성명에서도 보게 되면은 6개 이제 합의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조항이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정한 무역 발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공정에다가 방점을 찍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간에 그러니까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건 네. 불공정한 무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무역이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그러니까 적자가 많다고 해서 불공정한 건 아닌 건데. 네. 그러니까 공정에다 방점을 찍은 것이고 그러니까 네.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자는 찍은 건데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호혜적인 그러니까 상호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제 이 무역을 하자. 네. 요 조항을 이제 일본 집어넣긴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방점은 공정과 균형 무역에 더 많이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북한 문제 주도권 확보를 이번에 커다란 성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위해서 일정하게 양보가 불가피하지 않았는가. 네. 저는 그 산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그 관련 전문가 인터뷰할 때도 좀 비슷한, 먼저 너무 손을 내밀고 나아가는데 또 다른 면의 어떤 협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이 공정한 무역, 공정무역이라는 건 역대 행정부들도 미국에서 가장 늘 써오던 얘기인데 이번에는 철강, 자동차, 흔히 말해서 좀 한국이 이득을 보고 있다. 혹은 뭐 미국 자국 내 어떤 제조업 종사자나 내지는 제조업 관계자들한테 좀 어필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이거 결국은 철강과 자동차 미국과 다시 협상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트럼프가 사실은 이 무역협정 재개정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이제 제조업 일자리에 이제 초점이 있잖아요. 네네네. 자신의 지지 기반이 이제 미국 중서부 이른바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에 네. 그 제조업이 사양화되어지면서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렸거나 위협을 받는 노동자층들이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네네. 요 부분에 뭔가 이제 그러니까는 선물을 좀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는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철강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개별 국가 기준으로 볼 때는 캐나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미국의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네. 캐나다가 한 18% 전체 미국 수입액 중에서 한 18%를 수출하고 있고 우리가 10.5% 정도 이제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요 부분 철강과 자동차라는 게 아주 전통적인 제조업의 핵심적인 그렇죠. 제조업 산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좀 한국한테 좀 이제 양보를 얻어내 가지고 네. 한국이 여기에 이제 수출을 좀 이제 줄이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나 미국에 그러니까 철강 산업의 종사자들의 그러니까 좀 일자리가 네.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는 이게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식의 접근인 거죠. 예. 자, 이 철강과 자동차 자체도 묶여 있는데요. 일단은 일자리 문제의 어떤 배경도 있고 이게 사실은 손실과 이익을 아주 첨예하게 계산해야 될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된 바도 이미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는 뭐 미국이 유리했다. 우리가 뭐 상품 수진 흑자를 봤다. 얘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재협상이 기정사실로 돼 있다면 이번엔 우리가 좀 어떤 것들 그간에 불리했거나 여러 가지 불합리했던 것들을 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관심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 서비스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제 혜택을 많이 받다 뭐 이런 식의 대응은 저는 원론적인 대응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서비스 시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제 기존 협정에서 이제 투자하고 금융시장을 개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법률 회계 세무 서비스들이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분야를 보게 되면 되게 고부가 가치 서비스 부분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저부가 가치 서비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왜 서비스 시장 개방하자면서 왜 저부가 가치 서비스 시장은 왜 개방을 안 하느냐? 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 논리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택시 운송 서비스. 네. 이런 걸 좀 미국한테 개방을 해라, 니네들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하게 되면은 미국이 이건 절대 개방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비스라는 것은 네. 사람이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건 이민 문제이고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예요. 아. 그래서 얘네들이 안 한 건데 왜 우리나라 협상가들은 왜 이런 얘기를 요구를 안 하는지. 네. 고부가 가치 서비스 시장만 그러니까 개방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면서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무마하고 그러는데. 네네. 똑같이 미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면 서비스 시장 다 개방하자. 네. 같이 하게 되면은 미국이 절대 안 합니다. 네. 선진 국가들 간에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서비스 시장 같은 개방을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시장은요. 네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는 요구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대응을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한국의 그러니까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차량 안전 기준이요. 네. 이것은 사실 국내 주권의 문제인 겁니다. 뭐 배기량이라든가 연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국내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어쨌든 간에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그렇죠.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국내 주권에 관련된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당당하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건 어느 나라 선진국가 어느 나라들도 그러니까 자국의 그러니까는 기준을 자국의 기준을 무역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는 훼손시키고 이러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폐기하자. 네네. 폐기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는 좀 손실 보는 것도 있지만은 미국이 손실이 더 큽니다. 예. 그럼 미국이 절대 저는 폐기 안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폐기에 대한 그러니까는 일종의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런 말들을 좀 그러니까 흘릴 필요가 있고. 네. 이게 우리한테 일방적인 손실을 요구한다면은 우리가 폐기를 그러니까 우리도 검토하겠다. 예. 이런 식의 좀 저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국 정상이 말한 공정무역과 상호 호혜 말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적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1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